각자 소개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하고 있는 고대 안암병원 혈액내과 박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혈액학회 학술이사를 맡고 있는 전국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임무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혈액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소아종양혈액과의 김혜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학술대회를 매년 1년에 2번씩 하면서도 사실 제대로 된 기자간담회를 별로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혈액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들끼리 이렇게 의견 교환하고 학술 내용을 토론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외국에 알리고 특히 이제 일반인 분들이 또 이런 우리 혈액학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앞으로 또 개선돼야 될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저희 같은 일을 하는 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수기학술 때부터 정기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저희 학회는 1958년도에 시작돼서 국내에 있는 그 학회 중에서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저희와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학회가 그렇게 국내에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회원은 약 2,500명 정도 회원이고 저희 학회는 혈액종양, 특히 혈액암, 또 빈혈 등의 양성 혈액 질환을 보는 이렇게 세 축을 이루고 있고 또 여기에 병원과 선생님이나 그 외에 그 기초과학을 하시는 많은 그런 교수님들도 회원으로 참석하고 계시고 의료진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 지방검사과의 기사님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개하는 그런 에듀케이션 세션을 진행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외부 그 기초과학하는 학회와 연계돼서 유관학회와 조인트 심포지움을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유전체 관련해서 조인트 심포지움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학술적인 내용들은 기존에 작년, 재작년에 했던 수기학술대회와 크게 다른 것은 없고요. 여기에 더 특이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시는 것은 저희가 이제 우리 혈액암 환자들이 신약을 이제 노출돼서 결국 새롭게 개발된 기존의 약보다 효과가 좋은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지금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개발된 신약이 표준 치료의 한 축으로서 많이用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도입이 되지 않았거나 들어왔어도 보험이 안 돼서 너무나 고비용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이런 이 환자의 경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현실적인 경력 때문에 굉장히 그런 환자분들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환자분들도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받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고 또 의료진들도 굉장히 많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타개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목적으로 신약의 어떤 문제 과정과 허가, 급여 이런 부분들을 좀 토론하는 그런 세션을 학회에서 최초로 이번에 열었습니다. 오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기자간담회를 이렇게 열어드렸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이번 학회에서 다뤄질 내용과 또 조금 이전 학회와 좀 다른 부분이고요. 오늘 여기 지금 모신 저희 세 분의 이사님들은 저희 혈액학 또 소아 혈액암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가분들이시고 또 현재 실무에서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또 학회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바라는 부분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명쾌하게 답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해졌긴 했지만 그
급여 기준이 전문가들조차 봤을 때 과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재발한 지금 우리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은 최근 마지막 치료를 마치고 1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는 카티를 하라고 한 것이 더 우월하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 데이터인 그 두 번째 재발, 즉 서드라인 세 번째 치료 시에 사용하는 것을 지금 보험에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치료 사이에 병이 진행했다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기준 자체가 문구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은 세계 석학을 이 반응 평가를 했던 미국의 취슨 교수님과의 대화, 그다음에 그런 정리를 해서 심평원에랑 제출을 한 상태인데요. 심평원에서도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것은 불충분하게 치료된 것 같고 충분히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건 급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말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될지를 좀 확실하게 구체화해 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더 바라는 것은 세계의 추세, 그 다음에 데이터가 받쳐주는 것처럼 세컨 라인에서 특히 마지막 치료 후 1년 내에 진행하거나 재발한 경우에 급여가 그 림프종에 될 수 있도록 지금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여의 범위의 확대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워낙 고가의 약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에서 이 삭감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의 삭감을 피할 수 있는 명확한 그 문구를 저희가 지금 심평원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더불어서 만들어서 이번 치료를 만약에 시작을 했는데 이번 치료를 한 사이클 하고 나서 환자의 병이 진행을 하면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는 그 이번 치료가 안 듣는 거잖아요. 사실 림프종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치료를 그러면 왜 한 번만 했다고 이게 안 듣느냐고 하느냐 이거죠. 3번 정도 했으면 들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삭감을 하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럼 저희는 환자의 눈이 앞에서 병이 증가를 하는데 보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듣지 않는 치료를 2-3번을 해야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중특이약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상품명을 말씀을 드리는데 블린사이토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세포성 급성 리프모 백혈병에서 근데 이제 다행히도 여러 이제 인디케이션에서 보험이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아암 환자들 엄청 적습니다. 저희 이제 비세포 급성 리프 백혈 환자가 한 1년에 200여 명 조금 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재발하는 환자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0명 정도? 그 중에서 이 블린사이토를 쓸만한 환자는 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심평원이나 이런 그 허가팀이나 어쨌든 그런 데서 에비던스 레벨이라고 인정하는 것들, 이게 정말 인정해줄 만하다 이렇게 하는 수준이 이제 예를 들어 케이스 리포트가 있을 것이고 임상시험이 있을 것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무작위 3상 임상시험이 가장 높은 레벨로 무작위 3상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있으면 이 약은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아에서 재발한 비세포성 급성 림프 백혈에서 그 블린사이토를 이식 전에 썼을 때 훨씬 서바이벌이 증가한다는 무작위 3상 임상이 이미 2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보험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비보험으로 쓰겠다. 환자들이 돈을 내면은 그게 한 사이클에 3-4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걸 쓰고서 이식을 하면 또 2-3천이 듭니다. 거의 1억이 되는 이제 과정인데 그래도 보호자가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20% 정도 더 확률이 좋으니까 쓰겠다고 했는데 사실 암질환 심의에서 1차적으로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다행히 재심의를 받아서 그걸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도 보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작위 3상 임상을 그럼 몇 개나 더 해야 이게 1년에 20명도 안 되는 환자한테서 쓰는 그 약을 보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소아 중증 희비 많이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그 크리티컬한 정말 20%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약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국제 활동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고 그 말씀 드신 그 앞에 질문들은 우리 이사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혈액학회는 지금 매년 3월 말에
인터내셔널 컨그레스 오브 KSH라는 이름으로 3일 동안 국제 학술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혈액학회, 유럽 혈액학회랑 MOU를 맺고 그래서 계속 수년째 조인트 심포지움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시아권에는 여러 혈액학회에서 또 일본 혈액학회도 같이 조인트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그 협력 연구나 이런 심포지움을 계속 왕성하게 해왔고 또 매년 그 참가자 수가 늘어서 올해 봄에 있었던 학회에서는 약 한 300명 조금 안 되는 외국 참가자들 전체가 약 1,20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많이 이제 국제 교류는 왕성히 하고 있고요. 그동안 사실 올해 봄에 준비를 할 때는 지금 아시다시피 의정 사태 때문에 병원에서 직접 실무로 당직 수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참여 인원이 조금 적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은 더욱더 왕성한 국제 교류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3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고 사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난 숫자인데 그 참석한 분 비율을 보니까 아마 그 간호사분들 PA로 앞으로 활동이 예상되거나 현재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간호사분들 참석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재 그 의료계 상황을 좀 반영하는 측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올해世계 학술대회 학회 프로그램의 구성은 총 9개 지금 세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7개 세션이 각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세션이고 한 세션당 3개 내지 4개 정도의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이 갈 수 있는 이제 주제에 대해서 교육 세션을 교육 토픽을 가지고 이제 우리 영 주니어 스텝이라든지 아니면 간호사 PA 또 우리 관계된 우리 동료들에게 이제 강의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세션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총 한 20개가 넘는 토픽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 그다음에 국내 연구학회, 국내 연구학회에서는 저희가 현재 유전치 학회라든지 면역학회와 같은 경우들과 계속 그 콜래보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유전치 학회하고 함께 있습니다. 유전치 학회에서는 총 4개의 토픽이 발표되었는데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클로날 헤마토포이시스 클로스성 조혈인데요. 이 클로스성 조혈이 꼭 우리 이 혈액 질환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이런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다른 질환들과 연관되는 것이 많습니다. 또 이런 클로스성 조혈이 단순하게 우리가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혈액암과 연관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최신 우리 데이터라든지 최신의 지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그동안 해오던 세션입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2가지 실험적인 것을 하나 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정책 세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불편하고 어렵고 한 것들을 뒤에 앉아서 그 울분을 참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당사자들과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지 심평원이라든지 또 어쩌면은 약제의 우리 급여화를 위해서 할 때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 경제성 평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하고 또 그분들과 대화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쩜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과 한번 첫 걸음을 내디뎌보고 또 그쪽에서도 걱정하고 그쪽에서도 어려워하고 한 것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들어보고 한번 함께 시작을 해보는 좀 첫걸음을 떼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정책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 항암제 시대에 저희 임상에서 어려움을 이제 제가 발표를 할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심평원에서의 저는 그 과정, 그다음에 지금 현행 같은 이런 시스템화에서 고가 약제가 들어왔을 때 어려움들, 그쪽에서 어려움을 말할 거고 또 경희대 우리 약학과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를 해주시는 서혜성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경제성 평가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적인 경제성 평가가 우리 지금 실제 드럭 어프로벌과 이런 과정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의 정책적으로 봤을 때 과연 국가약이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임상 시험에 있어서 한때 참 중국이었는데 중국에 의해서 많이 따라잡힌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SI 스폰서에서 제약회사에서 시작하는 연구도 그렇지만 어쩜 아카데믹한 우리가 인터레스트 아카데믹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임상 연구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게 어쩌면 많은 일이 이제 되는 과정들이 있는 건데 우리가 아이디어는 많다고 해도 그걸 실제화하는 과정은 굉장히 노동 집약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는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해서 이런 챗 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프로토콜 디벨롭먼트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좀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최신의 어쩌면 혈액학 이외의 지식으로 한번 배워볼 목적으로 저희 점심 시간에 코넥트에서 저희가 관계하시는 분을 모셔서 저희가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혈액학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과거부터 해오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연구에서의 교육 세션뿐만 아니라 정책 세션과 또 임상 연구에 좀 더 나아진 툴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함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몇 번 회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모든 혈액암 환자들이 본인의 혈액을 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치료하시는 어떤 기관이나 교수님에 따라서 조금 베리에이션이니까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제 수혈이라든지 특히 성분원혈 같은 게 잘 안 됐었기 때문에 백혈병이라든지 골수이식 치료 시작하기 전에 이런 공유해줄 수 있는 혈액원에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미리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됐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현재는 우리나라의 혈액 수급상을 보면은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이제 확인이 돼서 그런 건 아마 좀 자체적으로 저희가 좀 홍보를 하고 이렇게 교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그런 불편함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난 상태고 그런 활동을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환자실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전공이 요 이번 일 때문에 저희 특히 암 환자를 보는 혈액조합내과 의사들이 좀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사들도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요. 근데 사실 이제 암 환자분들 다 급하고 좀 위중한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전공이 없다는 걸로 진료가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교수들 전임의들 모두 다 돌아가면서 좀 열심히 좀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무래도 정말 중한 환자들이 입원을 하거나 이럴 때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그냥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강직이나 이런 문제들도 다 맞물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아무리 좀 커버를 하려고 해도 과거보다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다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전공의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진을 돌고 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러면서 느끼는 것은 전공의들이 저희 혈액암 환자들이 정말 굉장히 위중한 상태로 들어왔다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서 이제 퇴원하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하고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공하는 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이렇게 난색을 표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왜 그런지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소아암 전문의가 한 50여 명, 60명밖에 안 된다. 그리고 곧 한 4분의 1이 다 은퇴를 하시고 지금 현재 올해 전국의 소아혈액종양 전임의가 3명입니다. 3명인데 그 3명이 다 교수를 지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명
이라도 남아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강원도에 있는 소아혈액 전문의가 아직도 없습니다. 예,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태로 인해서 제가 어제 그저께 들은 얘기인데 강원도 자체에 소아응급실이 없습니다.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서울 아산병원까지 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은 혈액종양이 너무 어려운 것은 사실은 일반 종양하고 조금 다른 것은 굉장히 응급 상황이 많이 생기고요. 이게 혈액이기 때문에 정말 한두 시간 만에 환자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응급이라는 게 정말 초응급이고요. 같은 만약 종양내과 선생님도 제가 듣기로는 혈액내과 환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업무가 많다는 걸 인정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응급 상황이 많고 환자들이 중증의 변화가 많고 또 이제 모탈리티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견디기 어려워하는 후배들이 당연히 많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소혈액 종양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희가 환자들이 한번 완치가 되면 완치율이 평균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제 환자들도 대학 가고 아기 낳고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생로병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아과에서도 소아혈액 종양을 택했는데 일단은 사태는 굉장히 안 좋고 저희 지금 빅5에서도 정말 허덕허덕하게 당직을 서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전공의가 일부 이제 복귀를 해서 지금은 같이 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1월달에 전문의 시험을 볼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는 이제 다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때문에 환자를 제한해야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해서 아주 특징적인 백혈병이 있습니다. 한 백혈병 하나 있는데 이 백혈병은 완치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처음에 첫 진단 후 한 달 이내에 조기 사망률이 되게 높은데 그 조기 사망률 대부분이 뇌출혈입니다. 이런 출혈 합병증이 많은 병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제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 올해 느낀 거는 뇌출혈이 생겨버리면 실은 치료해서 낫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조기 사망을 하는데 지금 저희한테 오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실은 뇌출혈이 생긴 상태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재작년에는 없던 일인데 실제로 우리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환자들이 응급실에 오기가 쉽지 않고 병원에 진료를 가기 좀 더 허들이 좀 더 높아진 상황에서는 실은 그런 환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 환자들은 나을 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실은 저희한테 다 지금 뇌출혈 상태로 오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나아지기 어려운 상태로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 변화를 저는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원 내에서는 무수히 많은 컨퍼런스들과 인터 디파트먼트 과내 컨퍼런스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진료하고 당직하고 한데 사람을 바꾸니까 과관 컨퍼런스랑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과관의 어떤 컨퍼런스와 또 하나는 디스커션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환자분들이 어쩌면 그런 논의 과정 없이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합병원에서의 이런 과관 컨퍼런스나 많은 사람들의 좀 더 나은 결정은 어떤 병원이 큰 병원, 합창병원에서 가질 수 있는